자, 오늘은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한번 살펴보고요. 첫 번째, 도시의 의미, 도시의 특성, 도시란 무엇인지 살펴봤고, 두 번째, 도시의 내부 구조, 세 번째, 도시 체계, 네 번째, 도시화, 다섯 번째, 도시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도시화랑 도시문제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끊어서 따로 보게끔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에서는 첫 번째, 선진국의 도시 문제, 두 번째,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도시화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와 관련된 도시 문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화 곡선 기억나신가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시화 곡선이었는데 이 축이 시간, 이 축이 도시화 U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 도시화는 서로 다른 그래프를 그렸는데 하나는 선진국, 하나는 개도국이 있었죠. 선진국은 좀 더 빨리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개발도상국은요, 그렇죠. 더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노란색은 선진국, 파란색은 개도국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1800년대쯤 되고요. 이거는 1900년대쯤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냐, 가파르냐 이 차이를 가지고 왔었고 이 차이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선진국의 도시 문제. 선진국의 도시 문제. 그 중에 첫 번째 선진국의 도시 문제 중에서 첫 번째를 일단 선진국의 도시화 특성을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선진국의 도시화 특성은 첫 번째 뭐야? 그죠? 점진적으로 진행됐죠. 그러다 보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선진국의 도시와 도시 문제. 선진국의 도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도시 문제는 뭘까? 오랫동안 진행이 됐네. 그럼 초기에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그죠, 노후화가 됐겠죠. 노후화. 거기에다가 이 도심지에 슬럼이 형성이 됩니다. 슬럼. 노후화와 슬럼이 형성돼요. 왼쪽은 여러분들 문제고 이제 오른쪽에 쓸 거는 그에 따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후화와 슬럼이 형성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철거해버려다? 인테리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도시 재개발, 즉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재개발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노후화되고 낡은 곳에 다시 활력을 불을 넣어주는 도시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산구에서 보시면 송정역 시장 기억나시죠? 가보셨어요? 네. 언제 가보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최근에 가본 적 없죠? 최근에 왜 안 갈까? 아무도 없어요, 가면. 나름 이제 성공할 뻔했으나 실패한 도시재생 사례가 돼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주도는 아니었지만 이쪽 첨단지구 또 이제 몇몇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도시재생이 됐고,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는 동명동, 충장로, 금남로 뒤편에 있는 이 동명동이 이 도시재생의 가장 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죽어가던 또는 이제 생기를 잃어가던 도심지 또는 지역에 다시 생기를 넣어주는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뭐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거고요.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목적은 그 지역에 다시 활기를 넣어오겠다,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같은 목적이고, 도시재개발은 밀고 새로 하는 거고, 도시재생은 그곳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을 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될까? 거의 떠나가게 되겠고, 젠트리피케이션, 즉 도시재생을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정착하는 율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실제 젠트리피케이션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됐어, 집값과 지대가 또 올라가, 팔고 떠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도시재생의 사례가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이 원래는 좀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실제 가격으로 얘기하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한창 떴을 때가 평당 5천만 원 정도까지 갔어요. 떠나 안 떠나? 집 앞에 하면 10몇억 집, 몇십억씩 준다는데 떠나 안 떠나? 그렇죠. 이제 그럼 떠나면 이제 그걸 바라고 이제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들만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지.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조업 세택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 세택. 제조업이란 게 뭐니? 몇 차 산업이야? 2차. 내가 엄청 어려운 걸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순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냐 알기 전에 왜 제조업이 쇠퇴하느냐부터 알아놔셔야겠죠. 왜 선진국의 도시에선 제조업이 쇠퇴할까? 여러 번 물어보잖아. 공장 갈래? 카페 갈래? 바리스타 할래? 공장 갈래? 그지. 여러분들은 일단 공장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고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도 낮아. 그러다 보니 이 제조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신가?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쇠퇴하고 선진국의 도시에는 점점 공장이 사라지지. 서울에도 공장이 있긴 있어. 많이 사라졌고, 광주에도 공장이 있긴 있지만 많이 사라지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공장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즉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제조업이 쇠퇴하고 이것들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산업구조를 개편 또는 재편합니다. 산업구조를 이제 개편하고요. 즉 3차 산업 중심으로 다시 개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열심히 하고 있죠. 광주도 이거 열심히 하잖아. 시내 나가보면 제조업 이런 것들 없고 컨텐츠 랩 또는 뭐 미디어 컨텐츠 랩이나 또는 광주 뭐 관련된 이런 AI 또는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서 생기는 일자리는 2차야, 3차야? 3차. 3차 산업 위주로 다시 생겨나가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2차에서 종사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의 도시 문제
봤고요. 두 번째 개도국의 도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도국의 도시화 특성. 선진국과 좀 다르죠? 어떻게 진행됐죠? 그치,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어때?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몇 년간 진행되냐면 약 30에서 50년. 물론 국가마다 대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급격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도시화율은 몇 프로 정도 된다? 90%가 넘는다. 90%가 넘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 생기는 문제도 좀 다르다. 개도국의 도시 문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첫 번째. 뭐 교통체증도 있죠. 그거를 다 아우르는 문제가 하나 있어. 과도시화라고 불러요. 과도시화. 과도시화라는 거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가볍게 설명드렸습니다. 얘가 요만큼 이게 한 500ml 들어가는 것 같아요. 500ml 들어갈 수 있는 통인데 여기 1리터, 2리터, 3리터를 넣으려고 하니 넘쳐 흐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일단 가장 먼저 집이 없어. 주택 문제, 범죄도 일어나,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다 생겨. 즉 사람이 많이 몰려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생기게 된다.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어떻게 분산시켜? 도시를 여러 개 만들어요. 야, 똑똑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도시를 여러 개 만든다기보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죠.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 즉 주택이라든지 도로 또는 뭐 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한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주도시화. 종주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도시 그 자체 문제는 아니죠. 그 국가 안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의 도시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그 국가 전체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하나의 도시에 생기는 문제죠. 과도시화는 특정 도시들, 과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도시들에서 생기는 문제고, 종주도시화는 그 한 도시가 아니라 그 국가 전체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주도시화가 뭐였니? 수위도시, 즉 제1의 도시의 인구가 제2의 도시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걸 우리는 종주도시화라고 불렀죠. 이게 무슨 문제냐? 특정 도시의 모든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야? 다른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 균형이 이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1의 도시 어디죠? 서울. 2의 도시 어디죠? 부산. 1의 도시 인구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땐 1000만, 900만 정도라고 봐요. 900만이라고 합시다. 부산 인구 몇만? 350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우리나라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매우 심해. 근데 이 종주도시화 현상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뭐?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서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서울, 경기권의 영향을 받고 더 확장돼서 충남, 강원까지도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강력하다.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지역 균형 개발을 해야겠죠. 지방에 투자를 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노력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생겼죠. 나주 혁신도시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한전이라든지 몇몇 기관들을 거기에다가 놓고 이제 하는데 결과가 뭐 어떻게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해결하기가. 일단 이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그래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요것들을 전부 다 유추해서 풀어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